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사례 분석은 이제 아이리스 마테우스 건축의 라이트하우스 뮤지엄이었습니다. 해당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산타마르타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매스가 개입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기존의 장소를 재활성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매스의 이제 공간 구성 과정에서 그 기존의 사이트 형상과 주변 자연물을 이용해서 형태적으로 대지의 맥락을 따르고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예전 건물과 차별성을 두어 공간 체험과 경선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프로그램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전시실에 필요한 부속적인 서비스 공간을 필요로 하여 도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서브트랙션 기법을 통한 보이드와 솔리드 구성으로 동선과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주변의 수공간을 향해 나 있는 옛 퍼드 시설의 어떤 성벽을 통한 뷰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특히 해안가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공간의 너비와 높낮이, 그리고 패턴 등에 작용하여 역동적인 체험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야자나무의 바람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는 또 시각적 효과가 더해져서 또 바람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사이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사료 분석에서 얻었던 어떤 장소의 재활성화와 어떤 바람의 역동성, 시각적인 변화가 이번 프로젝트 대상지인 우사달러 10길에서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제 우사달러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통해 장소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지역에서 한강까지의 공간성과 또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성을 통합하여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이제 서로를 이어 이제 둘의 연관성이 얼마나 많이 중첩이 되는지, 또 중첩되는 현상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우선 시간성의 경우 계층의 형성과 소멸이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생성, 소멸되었고, 또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적 지표들이 관성에 따라 파형을 만들어내고, 또 결과적으로 계속 지층이 쌓여 나가면서 장소의 맥락이 구성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성의 경우 이제 시간성에 비해 변칙적이고 시간성과 일대응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여러 번 중첩이 되면서 중앙에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연결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들의 영향 아래 역사적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고, 또 결국 역사의 흐름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한다면은 이제 우사돌로 10길의 또 다음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연결망의 중첩수가 많을수록 역사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중치로 작용한다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전에 역사 흐름 사이클에 존재하는 모든 4개의 레이어들을 기준으로 이제 각 레이어의 특성을 분류하고 특성이 가지는 성격과 또 사건의 유형을 나열해서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지, 또 다른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가지는 특성과 얼마나 중첩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가중치를 매겨서 수치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결하고 가중치를 매겨서 수치화를 한 결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커뮤니티의 형성과 공동체적 활동에 관한 유형들이었고, 이를 더 요약하고 정제해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내부 거주민들 간의 공동체적 성격과 연대 활동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동질성 확보와 그들만의 액티비티를 만들어내는 흐름에 부합하여 공간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공간적 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커뮤니티를 유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즉 거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빈도를 높여서 같이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는 이제 어떤 분기점이 많아서 예상하지 못한 접점들을 만드는 교차로 같은 경우나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간, 혹은 이제 골목의 높낮이나 경사, 폭이 변칙적이고 역동성 있는 공간 등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연 요소들 중에서 이제 가장 역동적이고 변칙성을 많이 가지는 바람이 이러한 흐름에 가장 많이 민감한 작동을 하고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 같은
같은 경우도 이제 폭이나 경사, 높낮이, 틈새, 분기점 등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된 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이트 필터기를 제작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저는 간략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결과가 불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필요 없는 요건들을 이제 모두 평지 변인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사이트를 최대한 간략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이제 공간적 특성 중 공간적 또는 바람길에서도 그렇고 동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즉 도로 분기점을 이제 가중치 계산의 노드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필터 거름망을 제작을 하였는데 지형적인 것의 경우는 이제 먼저 각 노드의 가중치 세기에 따라서 그 망을 아래로 왜곡시키는 정도를 강하게 해서 가장 강한 가중치를 가지는 영역을 시각화해주는 거름망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더 크게 이제 이런 네거티브 또 교차로 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지형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바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바람의 역동성을 정확하게 다룰 수가 없었고 따라서 공간적으로 치환하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 의해서 바람의 흐름의 어떤 변화율을 구해서 얼마나 흐름의 변칙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바람의 경우 이제 도로축이 바람길로 작용을 하고 건물은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어떤 관의 크기를 치환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도로 분기점을 기준으로 이제 세 건물의 평균 사이 면적을 구해서 바람 통로에 링을 만들고 또 각 링들 간의 크기 차를 바람의 변칙성으로 치환을 해서 해석하여 이제 반지름이 큰 구일수록 더 바람이 변칙적이고 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중력장으로 이제 아래로 왜곡시켜서 이제 새로운 필터 거름망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한 그런 거름망을 이제 사이트 필터기에 넣어서 장을 늘려서 가장 아래 사이트에 얼마나 도달하고 많이 도달하고 각각의 망들이 얼마나 중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경사가 다양하고 분기가 많이 나뉘고 다양한 메스 형태가 나뉘는 구간의 경우는 이제 창석 슈퍼 구역이 가장 활성화된 장소다라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사이트 필터기를 뒤집어서 가장 획일화되고 정체된 지점이 어디인지를 역추적함으로써 어느 지점을 해결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이를 활성 구역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창석 슈퍼를 기준으로 근방으로 두 골목 사이에서 가장 정체 구간이 나타났고 각각 골목 사이로 나 있는 중간 새끼를 지나자마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중앙의 정체 구간이 위아래의 흐름을 단절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체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활성화된 구역과 해결해야 할 정체 구간을 추출하였다면 해당 이슈 영역으로 스케일을 다운해서 구체적인 건축적 인터벤션의 방향성과 사이트 범위, 또 네스 형태가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두 골목의 중앙 샛길, 또 가운데에 조밀하게 부터 앞벽 구조를 이루는 건물들의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더욱 세밀하게 흐름의 단절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보시면 크게 저는 틈새, 교차로, 오프닝, 도로축, 건물 흐름 등이 존재를 하였다고 보았고 또 앞서 처음 제시한 다음 흐름을 대입해 보았을 때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동선과 이를 보강해주는 바람의 동선이 순환하는 것으로 최종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추출한 매핑 요소들의 가중치를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분류 결과 크게 직접적으로 흐름 변화를 가하는 요소로 저는 크게 틈새와 교차로, 도로축을 선택을 했고 이를 정말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메이저 팩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중 사람의 이동 변화나 바람의 이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세부 분류를 해보았을 때 틈새가 가장 높은 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했고요. 반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매스의 흐름과 시각적인 흐름을 선택하고 이를 마이너 팩터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선택지에 대한 결과로 건물 흐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 분류를 바탕으로 크게 메이저인 틈새 중심의 확장성과 또 마이너인
건물 흐름의 중심, 확장성을 매핑을 진행을 하였고, 이를 본격적인 건축 인터벤션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존 흐름의 확장으로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결과로 현재 중앙의 솔리드 건물로 인한 차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바람의 유동적인 개입과 건물선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 이런 분석 결과를 이제 하나의 필드 위에 자기장 형태를 치환해서 각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량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그리드 디스토션 필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연계하여 앞서 분석한 활성구역에서 정지구역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분석해서 현재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필드를 도입해서 앞서 맵핑한 요소들을 이제 재확인한 결과 바람과 접근성에 의한 동선의 확장은 이제 중앙 샛길 이외의 부분까지 동선 흐름이 확장되고 서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건물의 흐름과 시각적 연결에 대한 필드의 경우는 지붕선의 연결이 건물 라인만을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골목 간 흐름의 변화까지 확장돼서 서로 다른 두 골목 이제 두 영역이 확장돼서 연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제 활성 구역에 대한 필드와 중첩을 해서 이제 정체 구역까지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서 영역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각 자기장의 이제 레이어의 핀칭의 선들에 의해서 나뉜 블록들을 중첩시켜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을 도출해본 결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곳의 건축 인터벤션 사이트 오버지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맵핑 결과를 이제 실제 사이트에 대본 결과 이제 활성지부터 차례로 이제 상부의 중앙 샛길까지 골고루 보고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건축적 인터벤션을 고려하기 위한 이제 여러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이제 분류와 이제 이에 대한 적절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후보지들을 이제 도출을 하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입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제 수직적인 높이값에 대한 요소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사이트의 범위와 매수 형태의 방향성을 이제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이제 이전의 그리드 필드를 3차원으로 연속적인 형태로 확장시켜서 조금 더 정밀한 위치 형태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은 이제 바람길과 사람길의 확장을 앞서 제시한 필드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 높은 선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경화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영역들을 설정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해당 섹션은 횡단면으로 이제 모든 5개의 후보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아래의 경우는 이제 각 후보지의 이제 중단면을 통해서 각각의 후보지 영역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각 영역을 이제 형태화한 솔리드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연결하여 후보지의 방향성과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섹션 3과 4에서 이제 후루미트 관리로 나눠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제 인터벤션 영역 사이에 새로운 보이드 공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이드는 이제 양 옆에 도로를 이어주면서 건물이 개입된 이후에 동선과 바람길, 또 시각적인 상황들을 조율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것을 특이성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위치로 이제 살펴보았을 때 중간 샛길이 이제 중간에 다시 나뉘면서 지나가는 그 구간에 보이드가 발생하였으며, 이제 그 메스는 가운데 빈 공간을 투르며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구간들을 이제 로프트를 시켜서 이제 보았을 때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비교적 마이너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로 이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붕선과 시각적인 확정에 대한 필드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서 형태화한 이제 한 흐름에 대입을 해서 보았을 때 어떤 매스의 흐름을 고려하여 크기를 이제 변화시키거나 또 시각적인 인지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어떤 보이드를 만드는 등 세부적인 형태와 과정에 특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명한 그 보이드 공간으로 이런 지붕선의 흐름과 시각적인 흐름이 관통이 돼서 어떤 이 대거 보이드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이 주변 골목과 또 틈새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기존의 정체 구역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좀 매스를 잡고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이트 그 피지컬 모델을 통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해서 저의 초기 매스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이 보이드 공간을 두르는 어떤 하나의 띠 형태의 매스를 이제 저희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게 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